첼시 스쿼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이게 지금 최종적으로 완료가 된 첼시 스쿼드죠. 사실 여기는 원래 코릴이 또 포함이 되어야 하지만 근데 이분은 이제 지금 못 뛰시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거의 뭐 내년 3월? 그쯤에도 못 뛸 것 같더만 4월 3월? 더 가도 이상하지 않은 그래서 코릴은 사실상 빼는 게 맞아 보이고 아마 스쿼드 멤버로서의 효력을 보여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코릴은 다음 월드컵을 못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게 보통 정배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아마 코릴의 모습을 보는 거를 그냥 지난 시즌 포파나 지지난 시즌 포파나 또 지지지난 시즌 포파나 뭐 기다리듯이 그냥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코릴이 운 좋아서 그리고 또 사실 투엘이 되게 좋아할 수밖에 없는 센터백이거든요. 왼터백이잖아요. 투엘이 게히를 내보내고 말랑사르를 데려왔던 걸 생각한다면 그렇게 왼발에 대한 집착이 큰 사람이고 킴펜베까지 데려오려고 했었고 그런 사람이라서 코릴이 다시 잉글랜드 대표팀에 들어갈 수도 있어. 덴번 말고 뭐 코릴 충분히 좋은 옵션이기 때문에 지금 게히랑 스톤스가 워낙에 지금 잉글랜드에서 자리가 확고한 것 같아요. 스톤스는 확실히 잘하더라고. 복귀를 하고 나서도 맨시티가 그렇게 쳐받고 있지만 정말 잘하고 있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스톤스는 데려갈 것 같고 그 다음에 게히까지 데려갈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코릴이 들어갈 수는 있겠죠. 일단 웨람데멀은 여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브랜스베이트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어쨌든 뭐 코릴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끝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보이는 스쿼드 멤버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중복된 인원이 있잖아요. 좌우측을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인원들까지 중복해서 표기를 해놓은 거예요. 이적 시장 마지막에 나 혼자 빅사이닝 기대하면서 온스테인의 코멘트를 살짝은 조금 오버해서 해석을 해가지고 막 빅 역임이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확증 편향에 그 병이 또 도져가지고 혼자 열불 내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진정하고 다시 보니까 뱁스 너무 훌륭하죠 사실. 두께가 진짜 두껍긴 해요. 이거 보고 얇다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미친놈이죠. 이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얇을 수가 없는 스쿼드고 그리고 이선 쪽에서 부오나노떼를 데려온 거는 이 에스타반과 네투 그리고 파머 등을 굉장히 더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게끔 야바위질이 더 가능하게끔 부가 옵션을 더 부가한 형태이기 때문에 부오나노떼의 임대 영입이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부오나노떼가 여러분 임대료가 되게 쌉니다. 200만 파운드에다가 급여가 2만 5천 파운드밖에 안 하는데 2만 5천 파운드면 어느 정도냐면 찰로바 주급 반값이에요. 되게 싼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한화로 약 5천만 원쯤 안 될 거거든요. 아마 4,500만 원쯤 할 텐데 이게 빅클럽 기준에서 부오나노떼급의 자원을 굴린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정도 급여 진짜 싼 겁니다. 왜냐면 얘가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거지 레스터시티 지난 시즌에 답대가리 졸라 없을 때 얘가 캐리 진짜 많이 했어요. 레스터시티 팬들한테는 지금 엘카누스는 태업을 조지고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미운 털이 많이 박혀있겠지만 하지만 부오나노떼 완전 영입을 하지 않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랑 많이 받는 선수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레스터 팬들이 애지중지하고 그 다음에 브라이튼 쪽에서도 핵심으로 키우려고 했었고 게다가 좋은 유망주 나왔다 하면은 냄새를 어떻게든 맡고 꼬여버리는 꿀벌레들 도르트문트가 노렸기도 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이 선수의 포텐은 굳이 막 스카우팅 리포트를 다채롭게 쓰고 얘의 실력이 어떤지 굳이 보여줄게라고 하지 않더라도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 유추해볼 수 있죠. 아 얘 개쩌는 애긴 하구나. 근데 그런 애를 25,000파운드에 굴릴 수 있다는 거는 되게 좋은 이득이라고 보고 임대료마저도 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옵션을 제공했을 때 굉장히 실용적인 옵션이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기우가 복귀를 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잭슨이 복귀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선택지가 될 거라고 말을 했지만 하지만 기우가 복귀를 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아쉬운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기서 원래 하더를 데려오려고 했죠. 콜라드 하더. 근데 기우를 데려온 이유가 니자르 킨셀라가 말하기로는 여기에서 이제 구단은 하더랑 다르게 기우가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또 있기도 하고 또 이제 마레스카 시스템에 관한 이해도가 또 있고 성공할 자질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기우의 복귀가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잭슨이 진짜 막말로 오펜다나 무아니보다 더 나은 옵션이었던 게 첼시한테는 얘는 if가 안 붙어요. 왜냐면은 이미 마침표가 찍어져 있잖아. 첼시에서 뛰어봤고 마레스카 시스템에서 뛰어봤고 프리미어리그 경험 이 레벨 정도에서의 실적이 몇 년 동안 어떻게 쌓여있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망할지 잘 될지에 관한 그 확률 놀이 베르너도 사실 확률 놀이를 통해서 영입한 거라고도 하지만 근데 잭슨은 그 실패 확률이 진짜 압도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초대박은 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점이 높은 거죠. 완전 나락으로 갈 만한 대상으로는 안 보이니까 최선의 선택지였던 건데 기우는 그 평균치가 다운그레이드긴 하더라도 그래도 하더랑 기우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기우가 더 나은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렸대요. 그리고 마침 썬더랜드도 기우랑 별개로 브로비 영입을 애초에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썬더랜드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냥 보내줄 수 있었고 그게 아니었다면 기우는 원래 안 보내주려고 했었대요. 그래서 기우를 데려오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옵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썬더랜드랑 이제 협의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기우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어리지만 유스 생활을 한 적도 없고 첼시에서 연차가 많이 쌓인 것도 아니라서 이제 고작 1스택 쌓였죠. 그래서
그래서 내년에 등록을 했을 때는 리스트 B, UEFA 리스트 B는 이제 연봉이나 이적료 이런 게 안 들어가요. 상관없이 그냥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는데 인원수 상관없이. 기우가 19살임에도 불구하고 리스트 B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첼시에서 1년밖에 없었기 때문에 2년 차부터는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1년 차기 때문에 기우는 리스트 B에 못 들어갑니다. 좀 아쉽게도 뭐 부원하드 때도 기우도 등록을 굳이 한다면은 리스트 A에 들어가긴 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부원하드 때가 리스트 A에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봐봅시다. 로베르토 산체스, 필립 요르겐센 쭉 내려가요. 그래서 리바이 코릴도 들어가 있어요. 뭐 굳이 뺄 이유가 없었나봐요. 하고 또 보면 웨슬리 포파나가 역시 예상대로 추가가 됐고요. 왜냐면 토너먼트 챔피언스리그 같은 대회에서는 이런 센터백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간 것 같고, 하고 뭐 요렐하도 당연히 들어갔고요. 뭐 예상외로 빠진 명단 한 명도 없죠, 수비수 쪽에. 미들필더로 또 봐봅시다. 여기는 윙포워드랑 좀 섞어서 설명한 것 같은데 이수구, 산토스 다 들어갔네요. 난 둘 중 하나 빠져서 누군가를 넣겠다 뭐 그런 결단을 내릴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은 해봤지만 뭐 그런 일은 없었고 둘 다 들어갔고요. 카이세도, 기튼스, 콜파머, 엔소 다 들어갔죠. 라비아 같은 경우 왜 없냐? 얘는 기적적이게도 리스트 B입니다. 첼시에서 지금 2년이나 있었어요. 그 2년이란 기간 동안 너무 쳐누워 계셔서 문제긴 하겠다만 어쨌든 간에 방금 말했던 조건들이 다 충족이 돼요. 만 21세 이하에다가 거기에 더불어서 2년 동안 또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리스트 B에 들어가셔서 진짜 정말 기적적이게도 리스트 A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적료나 급여 면에서 좀 더 첼시가 쇼부를 많이 잘 볼 수가 있겠죠. 슬롯 확보가 쉬웠겠지. 그 액수가 포함이 안 되는 거니까. 물론 라비아의 급여는 싼 편이라서 상관없긴 하지만 이적료가 비싸기 때문에 등록을 하게 될 시에는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근데 리스트 A에 등록을 안 해도 되는 장점이 있다는 거. 이제 포워드를 봐야 돼요. 자, 여기서 봤을 때 기우는 들어갔죠. 아까 말했다시피 얘는 리스트 A이기 때문에 들어갔고요. 근데 부원하드 때가 안 들어갔습니다. 부원하드 때가 안 들어간 이유는 아마도 이 명단에서 여유분이 안 나왔겠죠. 제가 가상으로 만들었던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내가 결국 옳았습니다. 약간 백종원 대표처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제가 계산을 잘한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에펜코리아나 왓비, 그 첼시 팬카페 이쪽에서도 다들 계산을 했을 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런 계산식이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었던 거라서 내가 생색내는 게 아니라 이 계산식이 맞는 것 같죠. 대충 보면은 잭슨 빠지고 은쿤쿠 빠지고 누구 빠져가지고 이쪽의 균형, 이 제외되는 선수들의 금액하고 추가되는 선수들의 금액하고 동일시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계산을 때려봤을 때 포파나를 등록시킬 게 뻔하고 다 등록시킬 게 뻔한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야 추가 메이저 영입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잖아요, 라이브 방송에서. 근데 그거랑 동일하게 정말 부원하드 때가 등록이 안 됐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였어. 첼시도 이것 때문에 등록을 안 한 것 같죠. 이것 때문에 영입을 못 한 것 같고, 잭슨을 완전 매각으로 팔았다면 이 플러스 알파 값이 좀 더 높게 책정이 됐을 거기 때문에 여유분 확보가 더 많이 됐을 것이고, 첼시는 그렇게 한다면 정말 온스테인 말대로 빅사이닝을 할 수 있었겠지만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부원하드 때도 지금 등록을 못 한 것 같아요. 이건 좀만 말씀드리자면은 이거 포파나 등록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어요. 지난 겨울 때. 전반기 때 등록이 왜 안 됐냐면 디사시 베이가 카자데이 펠릭스 같은 잉여 선수들을 굴리기 위해서, 얘네를 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등록이 안 됐고, 사실 전반기 상관없고 후반기에만 이제 포파나를 등록시켰으면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때 마침 디사시 베이가 카자데이 펠릭스 뭐 이런 선수들 다 임대 보내거나 판매시켜가지고 명단을 비울 수 있었고, 그래서 교체를 했을 때 포파나를 넣었으면 됐는데 포파나가 왜 못 들어갔냐? 부상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갔기 때문에 첼시가 이 하나 때문에 이 포파나 2,800만 유로짜리 이 슬롯을 어떻게 확보를 하지? 이 싸움을 한 거예요. 저거 아니었다, 포파나가 만약에 부상 안 당했다 하면은 정말 자유롭게 빅사이닝 지를 수도 있었거든요. 이게 안 된 겁니다. 정말 안타깝죠. 근데 보드신 같은 경우도 사실 이거를 예상할 수 없지. 왜냐면 여름에 와가지고 협의안을 따로 만들어 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협의안을 왜 예상을 못했어, 포파나를 뭐 등록시켰어야지 라고 하기엔 당시 저 선수가 부상이었고 당신 저 결정이 옳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나무랄 건 없습니다. 굳이 나무란다고 한다면 뭐냐면 이 새끼들이 돈을 예전부터 왜 이렇게 이상하게 썼냐, 좀만 잘 썼으면 뭐 안 걸릴 것도 없지 않았냐. 사실 이 협의안 관련해서 문제 생긴 게 23-24 시즌, 그때 첼시가 돈을 진짜 못같이 써가지고 그때 걸린 거거든요. 그때 못같이 써가지고 막 갤러거 갖다 팔고 마테센 갖다 팔고 홀 갖다 팔고 그 다음에 뭐 호텔과 주차장 이런 거 다 갖다 팔고 하면서 온몸 비틀기로 PSR 장면 어떻게든 맞췄는데, 근데 그때 있었던 주의사항들처럼 어떤 게 문제가 있었냐, 23-24 시즌 끝나고 나서 그렇게 급하게 장부를 짜맞추는 작업들 중에서 시설들 판 거, 주차장이랑 호텔 판 거 이거 인정 안 된다. 여성팀 판 거 이거 인정 안 된다. 어디에? FFP에. PSR은 인정이 된다더라도 FFP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때 마침 그런 말도 돌았고 그게 지금 먹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장부 테트리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나무란다면 이 포파나를 등록을 했냐 안 했냐 이거를 막 뭐 나무랄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돈을 왜 이렇게 족같이 쓰셨냐. 그러니까 뭐 카자리를 왜 그렇게 사오셨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23-24 시즌 그때 영입 있었던 거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23년도 여름을 꼽을 수가 있는데 23년도 여름이 아마 지금 리버풀
이전의 기록으로 봤을 때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 금액 지출. 첼시가 그때 레코드를 세웠어요. 라비아나 파머나 카이세도 이런 선수들 사오면서 진짜 지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 기록을 세웠는데 그때 그 불건전한 소비가 지금의 발목을 잡는 거죠. 장부철이 이제 24년도 여름에도 좀 어설펐던 거고 저 사례 때문에라도 코릴도 이번에 리스트 A에다가 등록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어차피 열분 남으니까 리바이 코릴까지는 등록을 시켜놓은 것 같아요. 왜냐면 다음 시즌에 또 테트리스 할 때 코릴 등록 못 시켜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코릴이 만약에 예상외로 빠르게 복귀한다 그럼 쓸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일말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온몸 비트기를 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너네가 그래서 결국에 이 UEFA 제재 협의안 잘 준수했어? 이거거든요. 근데 됐다고 합니다. 키어런 길이 말하기로는 첼시가 UEFA가 제출했던 그 협의안, 첼시가 이제 제출할 거 아니에요. 이거 협의안에 맞춰서 UEFA 스쿼드를 따로 이제 합의된 기준 아래에서 충족을 시킨 상태로 보내야 될 텐데 이거 만족했다고 합니다. 오케이 떴어요. 해결했으면 그만입니다. 굉장히 많이 힘들었겠지만 결국에는 이거를 만족을 시켰고 그래 니네가 얼마나 힘들었겠냐 뭐 온몸 비트기 다 해가지고 결국 맞췄네 그럼 이제 다음 시즌 때는 문제 없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라서 긍정적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 확실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다음 시즌 포파나 무조건 팔아야 된다. 포파나 그 다음에 토신까지 팔아야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토신한테 정말 악감 적은 없고 포파나가 토신하고 둘 다 묶어서 보내버리잖아요. 진짜 다음 시즌 메가톤급의 그 빅사이닝 뭐 하나 있을 수 있어요. 데려와서 갖다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나름대로 자신감을 갖고 얘기하는 이유는 아까 말했던 그 표 계산식이 대충 맞다라는 가정이거든요. 그게 맞다라는 가정하에는 토신을 보내고 포파나를 보내고 해가지고 빅사이닝 찔러서 넣어. 오른쪽 센터백에다가 진짜 좋은 애를 박아요. 그 다음에 윙어에다 또 박을 수 있어요. 포파나가 그만큼 미친 괴물이라서 너무 많은 슬롯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 시즌 라비아도 등록을 해야 되고 이런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봤을 때 이런 구상까지 나올 수도 있음. 근데 진짜 토신한테 악감정은 없는데 FA로 데려와서 팔면은 진짜 장부상 이득을 많이 보거든요. 장부상 이득도 그렇고 아까 말했던 몇백만 유로, 몇백만 파운드 이거 뭐 등록시키고 추가 빼고 뭐 이런 싸움 그런 거에 있어서도 진짜 많은 이득을 볼 수가 있는데 찰로바를 팔기에는 얘 팀그로운이야. 미안해. 얘가 유령이냐 유령인 유스 철룡인. 그러니까 토신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이거는 찰로바가 유스 출신이라고 또 봐줘야 되고요. 코릴, 찰로바, 제임스 외에 팀그로운 한 명 더 있으면 또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건데 토신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홈그로운만큼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첼시가 근데 또 홈그로운이 부족하냐 이것도 아니야. 홈그로운 아마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포파나가 나간 다음에는 토신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아마 토신까지 판매는 안 갈 겁니다. 웬만해서 내 생각엔. 게이를 주어는 좋지 않았나요? 근데 게이는 이번 시즌에 게이 합의가 안 됐을 거고 걔를 데려오면 좋긴 했겠다만 지금 찰로바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아마 데려올 구상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음침하게 그냥 한번 데려올 각을 한번 노려봐도 좋을 것 같으나 웬만해서는 첼시가 못 데려올 것 같고 왜냐면 이게 겨울로 가게 된다 하더라도 리버풀하고 맞다이를 떠서 이겨야 되고요. 겨울이 아니라 내년 여름에 데려온다는 구상을 해. 그때 되면은 리버풀뿐만이 아니라 바이언, 뭐 자바라니가 망했을지도 모르니까 PSG 하고 유벤투스도 노려볼 만하고 인테르도 노려볼 만하고 레알, 바르사 다 노릴 거거든요. 다 필요 없어. 그래 다 제낄 수 있다 쳐. 다 이길 수 있다 쳐. 레알 어떻게 이길 건데? 레알을 내가 왜 확정적으로 말하듯이 말하는지 알아요? 코르테가나나 그런 쪽의 기사에서는 지금 리디거를 계약 연장을 안 한다고 해요. 걔가 언제 풀리는지 아세요? 내년 여름에 풀려요. 리디거 딱 풀린 다음에 그거 게이로 땜빵 치면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정말 레알이 과연 방치해놓고 그냥 가만히 있을까? 이거 저는 무조건 코나테 아니면 게이 둘 중 하나 찔러볼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코나테 폼 꼬라지 보잖아요? 이거 만약 이번 시즌 내내 이어진다고 치자. 그렇게 된다고 해봤을 때는 게이가 더 좋은 매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 게다가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노니우 커터거든요. 레알 입장에서. 노니우 커터 생각도 해봐야 되는데 다음 시즌에 마침내 엔드릭이 스페인 국적을 따요. 노니우 커터 한 장이 남는단 소리예요. 그럼 이거 누구한테 박냐? 게이한테 받겠지. 구상까지 딱딱 들어맞거든요. 물론 혹시 몰라. 내 말이 틀렸을 수도 있고 게이를 안 노릴 수도 있겠지만 레알 마드리드의 특성상 페레스의 정책 특성상 이건 노릴 가능성이 높다. 이번이 됐든 겨울이 됐든 내년 여름이 됐든 게이는 웬만해서 첼시랑 가능성 없을 것 같아요. 세럼 못 먹는 게 천추의 한입니다만 근데 한번 찔러봐도 좋긴 하겠죠. 뭐 게이가 정말 런던 보이다 이러면 뭐 한번 찔러봐도 좋을 것 같고 만약 게이가 오게 된다. 내 말대로 만약에 포파나 토신 빼고 게이 들어 박히고 그 다음에 레프트 윙포워드 뭐 이쪽에 보강을 한다 치면은 첼시 다음 시즌에 팀그로운 4명 충족이 돼요. 찰로바, 코릴, 게히 그리고 리스 제임스 4명이 됩니다. UEFA 명단 등록할 때 팀그로운 4명 하고 홈그로운 4명을 딱 들어박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정말 긍정적으로 보이긴 하다만 근데 게이를 데려올 수 있는 가능성은 아마 적지 않을까. 토신 3,000원까지 힘들어도 2,500까지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29살이야. 솔직히 말해서 슬슬 뭐 과부하 걸릴 수도 있고 망가지면 던질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해요. 과연 지금 돈나르마들도 여러분 생각해봤을 때 걔를 장기적으로 쓸 생각을 하고 데려왔을까? 아니야. 분명 트래포드가 가장 좋은 영입이었을 거예요. 걔네 입장에서. 팀그로운 되지 뭐 홈그로운 생각할 필요 없지. 거기에 더불어서 발밑되고 그다음
다음에 세이브 너무 좋잖아. 다 고려해봤을 때 장기적으로 트래포드가 맞아. 근데 그 중간에 지켜줄 만한 매물로 돈나룸마를 본 것일 거고, 돈나룸마를 나중에 또 보낼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기초 이적료가 3,500만 유로 이쯤으로 낮기 때문에 나중에 충분히 팔 수 있어요. 그럼 고객은 누가 되냐? 열려 있을 겁니다. 누구? 레알 마드리드. 걔네 쿠르투아 보낼 때 될 수 있어요. 그때 뭐 돈나룸마를 교체하는 구상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토신도 약간 돈나룸마처럼 써도 되지 않을까. 중간 다리가 하필 네임드키퍼 돈나룸마라는 게 발상이 참 대단하다고요. 그러니까 맨시티죠. 그러니까 맨시티가 할 수 있는 거지. 어쨌든 이 스쿼드를 평가를 해봤을 때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이 UEFA 명단 등록을 잘했고, 어떻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인 거 알겠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 중에 최선이 이거다 알겠는데, 그럼 견전하게 딱 봤을 때 냉정하게 이 스쿼드가 어디에 문제가 있어 보이냐? 첫 번째로는 저 레프트 풀백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거 후쿠렐라 만약에 옐로 트러블 얘 충분히 나올만 해요. 하드 충분히 수집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태클 정확도가 매번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그리고 몸 비비는 태클 카이세도 못지않게 많이 하는 편이라서 주심 성향에 따라서 분명 카드 수집 많이 할 거거든요. 부상까지는 바라진 않겠다만 카드 트러블로 만약에 빠질 경기 나온다? 아마 챔스가 3, 5, 7 단위로 이제 한 경기씩 결정할 수 있거든요. 리그 페이지로 봤을 때 5라운드쯤에 쿠쿠렐라가 한 번쯤은 결정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 하토가 나온다? 이거 만약에 큰 경기 잡히면 좀 힘들 수 있다. 그 정도 사고 한번 나올 거다. 그리고 이건 리그 내에서도 마찬가지. 근데 하토가 생각보다 전진형 풀백에서 잘하긴 했는데, 근데 그게 진짜 바보 같던 레버쿠젠을 상대한 게 전부라서. 레버쿠젠 괜히 감정 잘랐겠냐 여러분, 그죠? 솔직히 말해서 걔가 잘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걔가 잘린 이유를 우리 눈으로 봤어요. 심지어 경기에서 존나 못하잖아. 솔직히 내가 그때 경기 끝나고 항상 말했죠. 밀란하고 레버쿠젠하고 경기한 게 후회될 지경이다. 왜? 너무 못해서 진짜 심각하게. 밀란은 그나마 좀 치다가 경기 퇴장 한 명 당해서 망가진 거지만 레버쿠젠의 수준 진짜 낮았거든요. 그리고 그게 결과가 나왔잖아. 경질됐잖아요. 심지어 그런 애랑 한 데이터 가지고 하토를 다 평가하는 게 맞을까 싶어가지고 일단 아직까지는 우려점으로 충분히 이 레프트백 뎁스에 관해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진짜 테나우 그때 보여줬던 축구는 너무 끔찍했어가지고 진짜 2부 리그를 하는 것 같았다니까. 어쨌든 하토랑 저 쿠쿠렐라는 나중에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치명적인 결함을 굳이 꼽자면은 이 뎁스 중에서는 저기가 제일 맞아요. 왜냐면 키퍼 요르겐센 서브 괜찮고 센터백 지금 뎁스 숫자 저거 적은 거 절대 아니거든요. 충분하거든. 라이트백도 충분하고 볼란치 너무 많고요. 2선 되게 충분하고 스트라이커도 솔직히 델라페드로 그다음에 기우 옵션 달린 거 이거 진짜 많은 편인데 그나마 레프트백이야. 굳이 꼽으라면. 나머지는 문제 전 별로 없다고 보는 게 애초에 센터백 지금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필드 포지션 중에서 그나마 뎁스 전체적인 퀄리티가 낮아도 되는 게 전 센터백이라고 보거든요. 그나마 피로도나 그나마 부상 빈도가 가장 낮을 수 있는 게 필드 포지션 중에서는 센터백이야. 내 생각에 3옵션까지만 진짜 좋은 퀄리티면 되고 4옵션은 조금 하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봤을 때 찰로바, 바디아실, 토신, 포파나 이렇게 4명이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해 솔직히. 얘네가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센터백 라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주전으로 나오는 애들 퀄리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찰로바랑 포파나 토신 정도면은 나는 주전으로 나왔을 때 퀄리티 괜찮은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게 큰 하자로 작용할 가능성? 코릴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쉬운 건 맞지만 인원수도 그렇고 퀄리티도 그렇고 그렇게 아쉽다는 생각 안 하거든요. 물론 여기서 찰로바 폼이 박는다? 그러면 이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긴 하겠지만 아직까지 경기 실적으로 봤을 때 찰로바가 이번 시즌에서 리그에서 못한 거 딱 한 가지. 이 미친 새끼가 저거 크리스탈 팰리스 전에 그 골문 3m 앞에 남겨놓고 그 게이 가랑이 사이로 깠는데 나갔다고 이거 맞고 나갔다고 주장을 해봤지만 알고 보니까 굴절도 아니고 지가 쳐날린 거. 그거 하나 빼고 진짜 모자란 거 한 개도 없었어요. 진짜로. 그나마 뭐 쇼패스 빌드업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다 치원이 됐는데 그거는 승점을 못 딴 거고 그거는 진짜 산토스나 뭐 에스타방 윌리안이 날렸던 찬스보다 훨씬 더 유력한 찬스였기 때문에 그 정도 진짜 아무리 센터백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넣을만 했거든요. 그거 말고는 솔직히 나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는 찰로바를 신뢰하는 편이고 토신도 신뢰하는 편이고 포파나 같은 경우에는 워낙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어비를 높게 평가하다 보니까 그렇게 불안하다고 생각 안 하고 포파나의 발목을 잡을 거는 그나마 부상인데 부상 관리 잘하는 마레스카 더 믿어볼만 하죠. 왜냐면 내가 마레스카를 또 신뢰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지금 펩가르디올라의 부상 관리 능력은 되게 고평가를 받고 있었으나 지난 시즌하고 달라진 점은 또 그게 있죠. 수석 코치가 바뀌었잖아요. 레인더러스 코치가 리빙님의 자문을 구해봤을 때는 워낙에 에너지를 진짜 많이 소모시키고 훈련 레벨이 되게 빡세대요. 그래서 리빙님이 외부에서 봤을 때 추측하기로는 이거 지금 펩가르디올라랑 레인더러스의 철학이 잘 결합이 안 되고 오히려 부조화가 일어나고 신체적인 과부하까지 나오면서 부상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어정쩡한 경기 플랜으로 경기가 말아먹어지는 그런 느낌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도 동의하거든요. 근데 첼시는 반면 그런 문제는 없으니까 더 많은 경기를 클럽 월드컵에서 치렀다 하더라도 부상자가 더 적은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나마 델라베랑 코릴은 부상을 당하긴 했지만 지금 맨시티 부상 숫자랑 비교하면
훨씬 나 진짜로 훨씬 나요. 나 그래서 우려점이 좀 적어 개인적으로. 선수들 퍼지고 이런 이슈 막 예상하잖아요. 근데 맨시티는요 지금 부상자 12명인가 그래요. 지금 큰일 났어요. 거기 진짜 세지도 못해. 다 기억도 못해요. 리코리스 부상에 막 후사노퍼 부상에 셰리키 부상에다가 뭐 베르나르도 실바 컨디션 좀 안 좋고 뭐 누구 안 좋고 진짜 개 많아요. 너무 심각해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첼시 진짜 훨씬 나은 편이다. 누군가는 이럴 수 있어요. 첼루키 이 새끼 정신 못 차렸네. 뭐 아직도 라비아를 믿냐? 아니 저 라비아는 안 믿어요. 라비아는 진짜 안 믿어. 때려 죽어도 안 믿습니다. 절대 안 믿고요. 라비아는 부상 당할 것 같거든요. 포파나는 관리 가능할 것 같다. 나 라비아는 진짜 안 믿어. 라비아가 더 심각하다 생각해요. 포파나보다. 어쨌든 그렇고 사실 라비아가 없다 하더라도 스쿼드 돌아가는 거 크게 문제 없다 생각하거든요. 게다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카이세도랑 엔소의 이 A매치 이슈도 충분히 카이세도랑 엔소를 위한 배려를 통해서 개선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여져가지고 아직까지는 안심하고 있는 편. 전술적으로 봤을 때 첼시가 가장 불안할 것 같은 구석은 저는 왼터백입니다. 할로바가 빌드업 가져갈 때 진짜 너무 아쉽던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구상으로 가져간다고 쳤을 때 공을 여기서 이 볼란치 라인으로 보는 작업을 해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쪽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얘가 사이드 벌리고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은 이쪽을 한 번에 보는 작업들을 해요. 근데 이게 진짜 오른발잡이가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이게 패스 각이 좁아요. 그래서 압박 붙었을 때 이쪽으로 빼는 그 난이도나 이쪽으로 빼는 난이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함. 이래서 왼터백이 중요한 건데 샬로바가 이 힘든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그 어디까지는 이해 선상일 뿐이지 실적을 냉정하게 평가해봤을 땐 좋지 않아. 이건 토신이나 포파나나 다 똑같을 거라 생각해요. 이게 그나마 결함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바디아실 이걸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걔는 주전 퀄리티가 안 나오는 애고 리디거나 이제 라모스 같은 퀄리티가 나오기 힘들죠. 샬로바한테는. 이게 진짜 아쉬운 것 같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레프팅?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부분인데 사실 이거는 기튼스랑 가르나초가 컨디션을 어떻게 올리냐 어떤 환경을 제공해주냐에 따라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마레스카가 많이 시도하는 게 지금 방금 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쿠쿠렐라를 이 센터백 라인으로 내려서 빌더 퀄리티를 많이 보여주려고 하더라고요. 나 이거 좀 못 믿었거든요. 그냥 쿠쿠렐라에 대한 불신이 좀 있는 게 나는 개인적으로 얘가 이 낮은 라인에서 빌드업을 했을 때 너무 불안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볼 방출의 퀄리티가 우리 쿠쿠렐라 위에서 연계 작업하는 것보다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 낮은 라인에서 하면 되게 불안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번에 풀럼전에 이거 재미를 진짜 많이 봤거든요. 나 좀 많이 놀랐는데 쿠쿠렐라가 여기서 한 번에 델랍 뒷공간 때리는 거 이런 거 퀄리티 너무 좋아가지고 쿠쿠렐라 낮게 썼을 때 이 레프트 윙 쪽에다가 한 명 더 밀어는 시키고 얘를 이쪽에 넣어서 스트라이커 이쪽 벌리고 이렇게 쫙 뛴다? 여기 보통 속도 좋은 애들 많거든요. 네투, 가르나초, 기튼스 이런 애들. 이거 한번 경기 샘플 나올만 하다가 봄. 그래서 기튼스랑 분명 지금도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마레스카도. 네투랑 가르나초 이거 어떻게 활용할지? 이거는 그나마 좀 금방 해결될 것 같아요. 쿠쿠렐라가 지금 아랫라인 쪽에서도 되게 적응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나마 걱정 덜 할 수 있다고 봄. 저거는. 롱패스가 너무 좋던데? 근데 진짜 델랍 너무 아쉬운 게 사실 델랍 그 풀럼 전에 뒤에 뛰어들어갈 때 있잖아요. 이거 진짜 사람이면 잡거든요? 진짜 감이 확 답들이는데 이거 진짜 공감하실 거예요. 왜냐면 델랍이 전혀 못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뭐 속도가 부족했다 뭐가 이런 게 아니라 충분히 잡을 수 있었는데 지가 갑자기 이거 햄스 올라와가지고 놓친 거란 말이에요. 보면서 너무 감탄하고 있었는데 델랍이 못 잡길래 뭔가 했더니 부상이었어. 공교롭게도 내가 방금 말한 이 쿠쿠렐라를 칭찬한 부분이 델랍의 부상을 야기하는 좀 아이러니가 되긴 했는데 그리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대충 이게 다 끝났는데 조지가 또 어떻게 남게 됐잖아요. 조지가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너 윙이야? 너 공미야? 톱이야? 라이트 윙이야? 어디야? 지금 지한테 물어봐도 모를걸요? 그러니까 애가 신체가 뭐 갑자기 컸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확실하진 않아요. 와 덩치에 비해서 진짜 몸 쓰는 걸 너무 못해. 얘가 기우랑 반대예요. 난 기우는 개인적으로 진짜 미친 박치기 공룡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냥 눈에 보이잖아. 무슨 약간 바닷속에서 그 피가 갑자기 맴돌면은 그 미쳐 돌아가는 상어 마냥 얘가 공을 보잖아요. 피 보듯이 졸라 뛰어요. 들이받거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너무 좋은데 오히려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는 편이라 생각하는데 근데 조지는 반대. 몸을 못 쓰고 지능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플럼전에서도 안데르슨을 왜 지가 아래로 나와가지고 빼야 되는지 뭐 이런 작업들을 이해하는 건 좋은데 몸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없음. 이게 결국에는 그 공격수는 퀄리티가 좋다고 한다면은 얘들 공을 줬을 때 굳이 막 감독이 스위칭 가이가 가면서 전술적인 움직임 조정을 통해서 막 빠져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델랍이 여기서 볼 잡았을 때 배시 상대로 버티면서 백킬러 내주고 뭐 이런 작업들 이게 다 개인 기량이잖아요. 조지한테 그걸 기대할 수가 없어. 전술을 이해하는 거 알겠는데 결국에 네가 이 위치에서 보여줄 수 있는 너만의 차이점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첼시에서 살아남는 것뿐만이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퀄리티로 살아남으려면 분명히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이거 개선돼야 된다고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치, 속도가 졸라 빠른 것도 아니고 뭐가 되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나마 좋게 볼만한 게 연계 작업이랑 키 퀄리티인데 이 두 가지도 솔직히 지금 좋게 보인 실적이 좀 애매해 보여서 조지는 진짜 타고난 천룡인이라 생각하는 게 보통 천룡인이라고 한다면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진 실력에 비해서 너무 잘 된다. 스케일을 받는다. 이런 걸 천룡인이라고 하잖아. 걔는 그럴 만한 게요. 06년생에
로컬보의 유스 출신이죠. 잘 되게만 한다면은 진짜 빨아줄 만한 팬들 개 많죠. 거기에 더불어서 얘 멀티 포지션 돼요. 감독 입장에서 멀티 포지션 되면은 진짜 너무 좋은 게 조지라는 샘플을 안에 넣었을 때 로테이션 돌릴 때 얘 가지고 스트라이커로도 재미 볼 수 있고 양쪽 윙 다 되고 공민까지 재미를 볼 수 있는 이런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력이 조금 낮더라도 재미를 볼 수 있는 구석이 많아서 감독 입장에서 좀 데려가려고 할 거거든요. 지금 페카리디올라가 리코루이스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랑 똑같이 생각한다 뭐 봐요. 난 이거를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봐. 팀그 홈그 다 되지, 라이어리지, 멀티포지션 다 되지, 지금 전술 철학에 잘 맞지. 이 모든 게 다 성립이 되는데 리코루이스도 그렇고 조지도 그렇고 결국에 팬들한테 지지를 못 받는 이유가 뭐야? 어빌이 개 낮기 때문에, 실력이 별로기 때문에. 이거예요, 이거. 얘는 진짜 안타까운 게 실력만 되면은 진짜 실력이 막 평균 이상으로 개 잘하라 이건 또 아니야. 기량 미달인데 그 일정 수준의 미달만 찍으면 너무 좋다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아니야. 이게 정말 안타까워요, 진짜. 그 모든 조건을 다 갖고 있는 선수가 왜 대체 일정 수준, 사람 수준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켄다는 어떻게 보세요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전에도 말했던 건데 켄다, 파에스, 그 다음에 뭐 산투스, 이수구 등등은 정 안 붙이시는 게 좋아요. 이 선수들은 결국 소모품일 겁니다. 세게 말해서. 소모품보다는 아마 오디션 프로그램 연습생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정이 가는 참가자들이 있긴 하지만 심사위원한테 선택받는 건 보통 실력이 더 좋은 애들이잖아요. 실력이 안 되면 언제든지 리셀될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켄다, 파이스 이런 애들, 지금 팀에 들어오지도 않은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지금 전술에 어떨 것 같냐? 라는 질문이 무의미함. 이걸 아무리 구상해봐야 얘가 1군 퀄리티 안 나오고 하잖아요. 얘는 버려져요. A라고 하는데 진짜로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저렇게 굉장히 애지중지하면서 빅 영위권으로 충분히 취급했던 건들 많아요. 바르사도 지금 가까운 과거로 봤을 때는 걔가 있어요. 빅토르 호키. 걔 진짜 비싸게 샀거든요. 남미에서 데려온 거 치고는. 근데 걔 어떻게 됐어요? 바로 팽당했잖아요. 옛날에 걔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 레알 마드리드 15년도에 사왔던 그 중앙 미드필더 그 브라질에 있거든요. 걔도 그때 당시에 핫했어요. 와, 이게 대박이다. 진짜 초특급 유망주인데 바로 버렸죠. 월드컵 스타 하메스 1,000억에 사는데 갖다 버렸잖아요. 결국에 어떤 시작에는 1,000억 뭐 얼마를 찍었든 간에 실력이 제일 중요함. 무슨 실바인데? 루카스 실바인가? 맞을 텐데 아마? 얘다. 그래 얘다. 얘요 얘. 얘 당시 꽤 비싸게 사왔어요. 이게 바로 갖다 버렸어요. 이런 것처럼 이게 정말 슬픈 사실이겠지만 켄다 파이스한테 정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금 1군에 들어가 있는 애들한테 주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리고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파이스 말고 부오나노 때를 안 사오지 그랬냐. 이게 무슨 바람인지는 알겠거든요. 근데 이게 파에스 vs 부오나노 때를 붙이잖아요? 퀄리티 때문에 후자를 고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오나노 때는 애초에 남이에요. 얘는 그냥 임대로 첼시가 데려와서 그냥 따까리로 굴려 먹어도 알 바 아니야. 우리 새끼 아니고 남의 새끼인데 파에스 같은 경우에 남겨두게 되면은 출전 시간도 적게 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게 과연 유망주 입장에서 좋은 환경일지도 의문이고 그에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나왔을 때 퀄리티가 누가 더 좋아라고 물어봤을 땐 파에스보단 부오나노 때가 맞거든요? 이건 무조건이야. 솔직히 부오나노 때 필 몇 년 차고 레스터에서 소년가장으로 뛰어봤는데 근데 파에스 뭐 했어요? 얘는 심지어 지 자국 리그에서 마지막 시즌 후반기인가? 그때 적응도 못하고 밀려나고 해가지고 오히려 문제가 많았던 앤데 파에스랑 부오나노 때랑 붙여봤을 때 이건 부오나노 때가 무조건 맞지. 게다가 켄다 같은 경우는 계약상의 문제 때문에 지금 못 데려오는 것도 맞고요. 근데 파에스 같은 경우는 계약상의 문제는 없고 지금 쓸 수는 있겠지만 얘한테 실질적으로 주어지는 환경이 얻은 게 더 이득이냐라고 봤을 때는 무조건 스트라스부르 임대가 맞아. 근데 이게 갔잖아요. 얘 기량 미달로 간 거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가지고 돌아왔을 때 얘 자리가 무조건 있을 거라는 보장 못합니다. 부오나노 때는 아직 남의 새끼가 맞아요. 걔는 왜냐면은 지금 완전 인적 옵션도 없고 우선 협상권밖에 없는 경우기 때문에 사실상 우선 협상권 별로 의미 없다 생각하거든요. 나는. 에스타방은 정규직이죠. 여러분 첼시가 스쿼드를 이렇게 당당하게 다음 시즌에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얘 때문에요. 에스타방. 얘가 너무 잘해줘서. 과연 어떤 미친 사람이 에스타방한테 1군 퀄리티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겠어요? 못하지. 왜냐면은 그렇게 날고 긴다 하던 그 엔드릭 같은 경우에도 걔도 지금 1군에서 못 살아남아가지고 임대강 나고 그랬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잘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타방이 너무 잘해서 이게 지금 고민이 좀 더 편해진 것도 있단 말이지. 나이 대비 진짜 말도 안 돼요. 얘 포텐 진짜로. 그래서 얘 때문에라도 파이스 같은 애들을 과감하게 임대를 보낼 수도 있는 거고 첼시가 이선 쪽에 고민을 별로 안 하게 된 것도 있는데 얘처럼 뭐가 나오면은 정규직이지 에스타방 같은 경우엔. 근데 파이스랑은 비교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얘 클럽 월드컵에서 솔직히 나는 MOM 그렇게 많이 받을 급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렇다 그래서 못했냐? 절대 아니에요. 잘했는데 그냥 내 생각에는 매 경기마다 그렇게 MOM을 많이 받을 건 아니다라는 쪽인 거지 잘하긴 졸라 잘했어요. 에스타방한테 주어지는 과한 기대들 이거는 본인이 2층에서 얻어낸 그런 권리야. 정당한 권리. 내 생각엔 그래요. 전혀 과한 기대 아니고 이제는 얘는 진짜 기대를 많이 받을 만해요. 왜냐면 07년생이 남미에서 넘어가지고 이렇게 잘하는 거 환경 적응 문제 없이 너무 훌륭하거든요. 사실 내가 알기로 얘 말 잘 듣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애가 기가 그렇게 세지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약간 남의 선수니까 좀 흉보기 좀 그런데 시몬스 이슈 많이 터졌잖아. 우리도 그거 알고 데려오려고 했는데 지금 포기한 거잖아요. 근데 에스타방은 애가
대가리가 클만하거든요. 브라질에서 진짜 어와둥둥 어버 키웠는데 뭐 난리 피우고 뭐 산투스의 네이마르의 기록을 넘었네 마네 이런 기록들이 많고 말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대가리가 안 컸어요. 만약에 얘가 못한다 그러면 마레스카 입장에서 쿠사리 줘도 얘는 열심히 할 겁니다. 제 생각엔. 얘가 사람이 되긴 했어요. 조지는요 벌써 겁먹들어가지고 씨바 뭐 이어링 이거 한 다음에 막 그 머리 졸라하고 이번에 뭐 콜로온가 그거 했더만 달라요. 그러니까 그 로컬 부위보다 훨씬 더 충성심이 높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에스타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난 정규직으로 봐도 문제 없을 거라 봅니다. 저는 어쨌든 결론적으로 스쿼드 구성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에 마지막까지 영입 얘기 있었던 건 그냥 결국에 누군가의 서브, 파머의 서브 이런 얘기였는데 근데 파머 서브 가지고 그렇게 뭐 열릴 것도 없고 딱 봤을 때는 훌륭한 스쿼드가 된 것 같아요. 전 만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리그 3등은 진짜 한번 기대해볼 법하다고 봐. 한 4등도 충분히 가능하고 5등도 가능하겠다만 그건 안 좋은 시나리오고 지금 제 생각대로 좋게 흘러간다면 3등도 가능하다고 봐요. 전에도 말했지만 리빌딩을 많이 가져가는 팀은 연속성이 안 따라온다 생각하거든요. 그 시즌에 한해서는 그 전 시즌 대비 더 힘들 수밖에 없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게 진짜로 레알 마드리드가 갈락티코를 구성했을 때 진짜 파괴력이 더 좋았냐? 아니야. 그 연차가 더 쌓인 다음에 좋았고요. 그리고 뭐 리버풀이 이번 시즌 스타트가 굉장히 불안한 것도 그것 때문이 되겠죠. 리빌딩을 마저 가져갔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메뉴의 퍼거슨은 어떻게 장기적으로 잘 살아왔냐? 리빌딩을 크게 안 가져갔기 때문에 일부러 전략적으로 그렇게 했고요. 통계상으로도 역사적으로 가장 적게 리빌딩을 가져간 세대가 퍼거슨 세대예요. 메뉴. 그래서 훌륭했다는 평가가 데이터로도 나와 있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첼시 지금 리빌딩 거의 안 들어갔죠? 사실? 지금 뭐 1군 대표에서 몇 명 바꿨다고 주전 쪽에? 근데 맨시티 같은 경우는 많이 바꿨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맨시티가 첼시보다 흔들림의 폭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했고 맨시티를 첼시 아래로 평가한 거였거든요. 감정적으로도 있겠지만 근데 실제로 지금 나오는 경기 꼬라지도 봤을 때 그런 양상이 많이 보이고 있고 그래서 나는 정말 첼시 팬들이 3등을 충분히 기대할 법하다고 봐요. 첼시는 1군 대표 쪽에서 바뀐 선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엔서 파마카이세도 엄청 굳건하고요. 페드로 아니면 델랍 굳건하죠. 둘 다 이 게임 플랜에 잘 적응을 해놓은 상태고 쿠쿠렐라 안 바뀌었지. 찰로바 원래 뛰던 새끼 토신 포파나 원래 뛰던 애 제임스 귀스토 원래 뛰던 애 뭐 산체스 원래 뛰던 애 그다음에 왼쪽에 그나마 기텐스 가라노쇼 이쪽에 바뀐 건데 저기 말고 바꾼 적이 없죠 사실. 이런 거 보면은 변동폭이 적을 수밖에 없고 조직력이 맨시티보다 좋을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페카르디올라가 본인의 이제 스몰 스쿼드를 잘 싸웠고 해서 스몰 스쿼드의 장점을 제대로 굴리면서 전술을 잘 입힌다 하면 이걸 따라잡힐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확률상으로 봤을 때는 첼시가 맨시티보다 전술적인 숙련도가 더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과르디올라랑 마레스카의 역량 차이가 또 있어서 따라잡힐 수는 있겠지만 근데 저는 첼시 3등 충분히 기대해 볼 법하다고 봅니다. 리그 우승하려면 어느 쪽에서 각성해야 되냐고 생각하냐고요? 되게 이상적인 시나리오죠. 리그 우승을 얘기한다는 거는. 근데 첫 번째로 파머 득점 공격 포인트 이거 그냥 지난 시즌 후반기 들어가는 것처럼 막히면 안 되고 완벽하게 뚫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스트라이커 쪽에 15골 정도의 리그 득점을 기대해 봐야 한다는 것도 그 쟁점이 되긴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윙포워드 쪽에서의 공격 포인트 생산력이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 솔직히 세트피스는 그냥 가만히 냅둬도 잘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세트피스 실적이 되게 많이 올라갔어. 지난 시즌에는 수비 쪽에만 굉장히 좋은 실력을 자랑했다고 한다면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클럽 월드컵부터 해서 지금 공격적의 세트피스가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물론 가끔 네투가 이상한 킥을 때려가지고 좀 사람들 성나가게 하는 뭐 그런 구석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그냥 좀 빼고 보고 왜냐면 사실 누구나 그런 사고를 칠 수 있고 이번에 라이스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저 대공포 미사일 쏴버렸잖아요. 그 아스날하고 리버풀 경기에서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런 것처럼 가끔 나오는 사고고 그래서 세트피스 샘플도 지금 굉장히 이쁘고 여러 가지 득점 패턴들이 다 좋은데 그나마 좀 걸리는 거는 이선 쪽에서 필드골 찬스를 만드는 그 비율이 조금 떨어진다? 이 정도? 좀 더 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2선, 그러니까 양쪽 윙 쪽에서 공격 포인트 생산을 얼만큼 해나가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솔직히 스트라이커랑 공격형 미드필더, 파머랑 페드로 델랍 이쪽은 별로 걱정 안 되는데 양쪽 윙 쪽에서 얼마나 많은 공격 포인트를 가져갈 거냐 이게 좀 걱정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난 시즌에 첼시가 승점을 좀 더 캐지 못했던 것도 레프트 윙 쪽에서의 스탯이 좀 적게 기록됐다라는 것도 충분히 우려점으로 표할 수 있거든요. 센터백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 주전 라인업으로 봤을 때 퀄리티가 모자란지 딱히 모르겠어가지고 나머지는 크게 우려할 점 없다고 봅니다. 기튼스도 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프를 좀 더 붙여볼 만하다고 봐. 본인이 활약하지 못할 만한 상황들만 계속 만들어줬어가지고 그래서 좀 얘를 지금 평가하는 게 좀 각박하다고 생각해요. 뭐 경기 수가 적은 것도 있지만 사실 기튼스가 좋게 공략할 만한 상황을 별로 못 만들어줬다 생각을 해서 버릇하는 건 맞는데 환경 제공을 기튼스한테 좋게 좀 더 해줬을 때도 얘가 박는다 하면은 얘는 그럼 이제 뭐 사람 아닌 거고 근데 아직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기튼스한테 좀 더 기울어진 기튼스한테 좀 더 불리한 이런 환경이 제공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냥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건 없다고 봅니다.